안녕하세요. 세상엔 별난 놈 천지라는 걸 이 채널의 사연을 들으며 깨달은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 전남편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나쁜 놈이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숨기고 살아왔는데 여기서 많은 사연들을 들어보니 숨길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세상엔 제 남편 못지않은 놈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 전 남편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최악의 남편으로 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전 남편에게 욕바가지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소개팅 자리였어요. 주선자가 저와 중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던 친구였는데 하도 괜찮은 남자라고 해서 나가게 되었고 처음 만난 그이와 눈이 맞게 되면서 1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했답니다. 저희는 부부가 되어서 정말 좋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 큰 문제였답니다. 남편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이는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검사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속이 상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자기야, 그만 울어. 이러다 탈진되겠어. 우리한테 아이가 없으면 어때? 당신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그리고 난 아이들 싫어해. 시끄러운 건 아주 질색이라고. 거짓말. 당신 나랑 산책하러 나가면 유모차에 탄 애기들 보면서 좋아서 환장하잖아. 애기 보고 입이 귀에 걸리던 당신 얼굴을 기억한단 말이야. 내가 임신 못한다고 하니까 거짓말로 위로할 생각하지 마. 그러자 남편이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그건 그냥 예쁘니까 그런 거야. 키우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어. 정말이야. 그러니까 그만 속상해하고 잊어버려.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조금 더 울다가 이내 잠에 들어버렸고 다음 날부터는 저와 남편은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금기어처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고 길에서 우연히 예쁜 아이를 마주쳐도 못 본 척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노력해주니 참 고마웠어요. 덕분에 아이 생각은 점차 멀어지게 되었고 그이와 더 뜨겁게 사랑하며 연애하는 기분을 즐겼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고 저와 남편은 어느새 10년 차 부부가 되었어요. 결혼 10주년을 맞아 남편이 저와 신혼여행으로 다녀온 하와이를 다시 찾아갔답니다. 신혼 때를 떠올리고 더 잘 지내보자는 그이의 배려 덕분이었죠. 여보, 진짜 오랜만이다. 조금 변한 것 같긴 한데 바다는 그대로 예쁘다. 당신처럼 말이야. 으이그, 또 입에 발린 소리 한다. 내일 모레 40인데 예쁘긴 뭐가 예뻐. 이 자글자글한 주름살 안 보여? 당신은 50이 되든 70이 되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야. 그건 내가 확신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내 옆에서 죽는 그날까지 함께 해줘야 해. 사랑해, 여보. 저는 닭살 돋는 말을 늘어놓는 남편에게 짜증 섞인 비명을 지르긴 했지만 속으론 굉장히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이런 남자와 평생을 함께 살게 되었으니 진짜 복받은 여자라는 생각이 매일같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 하와이에서 행복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저희 부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함께 상가를 관리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모든 재산을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그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며 재테크를 했답니다. 그 결과 10층 상가 하나와 5층짜리 상가 2개를 가진 건물주가 되었죠. 저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벌리는 건물주가 되었으니 남편에게 퇴직을 종용했고 그 결과 10년 전부터 저희 부부는 상가만 관리하고 여유롭게 지내고 있답니다. 남편의 유일한 취미는 낚시였는데 한번 낚시를 떠나면 사나흘은 있다가 돌아왔어요. 하도 물고기 잡는 걸 좋아해서 저도 따라가서 해봤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물 만난 물고기 마냥 낚시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건강한 취미인 걸 느끼고 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낚시를 가겠다고 하면 말리지 않았네요.
그렇게 평범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던 중 저희 부부에게도 큰 시련이 다가왔답니다. 저와 남편이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내시경 검사까지 다 받고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전해 주었는데 글쎄 제가 위암 3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평소 속이 더부룩한 날이 있긴 했지만 크게 아픈 적이 없어 암에 걸렸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죠. 남편은 진료실을 나오며 아연실색한 저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아무런 말도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답니다. 자기야, 무슨 일이야? 의사 선생님이 뭐라 했길래 이렇게 우는 거야? 어디 잘못된 데가 있는 거래? 울지만 말고 말을 해봐. 저는 꺼이꺼이 울다가 겨우 눈물을 그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위암이래. 그것도 3기라는데 어떡해, 여보. 나 죽기 싫어. 당신이랑 더 오래오래 살고 싶단 말이야. 뭐? 암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 당신 평소 아픈 데 없이 잘 지내왔잖아. 몰라. 가끔 나처럼 뒤늦게 오는 암 환자들이 많대. 나 빨리 입원하고 수술 날짜 잡아야 한대. 그리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데 어떡해. 무서워 죽겠단 말이야. 그러자 그이는 저를 꼭 끌어안으며 괜찮을 거라고 요즘은 의료 기술이 좋아져서 완치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날 바로 암병동에 입원하게 되었고 남편과 손을 꼭 잡은 채 하룻밤을 지새웠답니다. 이튿날 의사 선생님과 자세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위암 3기 생존율이 50%라고 강조하시며 얼마든지 완치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암이 전이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도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여보, 아무 걱정도 하지 마. 내가 수술실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게. 알겠지? 고마워. 나 여보를 위해서라도 꼭 무사할게. 기다리고 있어, 여보야? 그래. 한숨 자고 나서 눈 뜨면 내가 자기 옆에 있을 거야. 이따가 만나자. 그렇게 저는 남편의 손을 놓고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밝은 조명 밑에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땐 온몸이 아파서 곡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눈을 깜빡거리자 남편의 얼굴이 제일 먼저 보였고 수술이 잘 끝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이 들어? 자기 수술 잘 됐대. 고생 많았어. 그리고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마워. 이제 항암 치료만 잘 받으면 완치할 수 있대.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나 꿈 꿨어. 당신이 낚시터에 가서 웬 여자랑 데이트를 하더라. 내가 뒤에서 보고 있는데 당당하게 말이야. 당신 왜 내 꿈속에서 바람 피워? 그이는 제가 꿈 이야기를 꺼내자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꿈을 꿔도 왜 그런 걸 꿨어? 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게 말이나 돼? 그리고 꿈은 반대라고 하니까 그냥 잊어버려. 그래서 저도 피식 웃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 뒤 처음으로 항암제를 맞게 되었는데 거의 사흘 동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아파서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끙끙 앓으며 며칠을 버텨냈어요. 그렇게 물도 삼키기 힘든 고통을 참았고 얼마 뒤 2차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보다 더 고통스러워서 견뎌내기 너무 힘들었어요. 여보, 나 항암 치료 더는 못 받겠어. 너무 아프고 힘들어. 그냥 집에 가고 싶어. 무슨 말이야? 조금만 더 힘내면 완치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나도 아는데 너무 지쳤어. 항암 치료를 또 했다간 잠에서 못 깨어날 것 같단 말이야. 하지만 남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한다고 제 말을 묵살했고 약해지면 안 된다며 힘내라는 말만 연거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몸에 암세포를 종식시키려면 앞으로 몇 차례 항암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버틴 게 물거품이 된다고 말하며 결정을 잘하라고 일러주었답니다.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는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고 이 사람과 더 오래오래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용기를 내어 항암 치료에 다시 도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몸이 많이 힘들었는지 쇼크가 왔습니다.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져 산소 마스크와 링거로 며칠을 보내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 항암 치료를 중단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제 몸이 회복하기를 기다리자고 했답니다. 저는 침대에만 누워 있어 날짜도 제대로 모르고 멍하니 남편의 얼굴만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여러 날을 보내고 있는데 눈앞에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이자 제 남편을 소개해준 민경이었어요. 민경이는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네 꼴이 이게 뭐야? 이렇게 아프면서 왜 나한테 알리지 않았던 거야? 저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경이 왔구나. 내 남편이 연락했나 보네. 아픈 게 뭐 자랑이라고 알려.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 얼굴 보니까 기분 좋다. 그만 울어, 민경아. 나 괜찮아. 하지만 민경이는 눈물을 그치지 않았고 계속 슬퍼하며 제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모처럼 친구랑 시간을 보내라고 자리를 비켜주었답니다. 민경이는 제가 말하기 힘들어하자 옛날 학창시절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떠들었어요. 덕분에 아픈 걸 잠시 잊게 되었고 추억에 잠겨 재밌는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민경이는 자주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병원을 떠났고 제 옆에는 다시 남편이 자리했습니다. 재밌었어? 밖에서 들어보니까 아주 신난 것 같던데? 당신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리더라고. 응, 오랜만에 민경이 만나서 재밌었어. 기집애가 예나 지금이나 수다스럽다니까. 그리고 민경이한테 만나는 남자가 있대. 들어보니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 잘 됐네. 당신 민경이 걱정 많이 했잖아. 이제라도 제 짝을 만나 다행이다. 당신 민경이 결혼하는 거 보려면 빨리 나아야겠다. 그러게. 민경이 이 기집애가 만나는 남자 얼굴을 보려면 빨리 일어서야겠어. 뭐 하는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민경이 같이 착한 애를 만나서 횡재했네. 그렇게 민경이에 대한 수다를 한참 떨고 나서 기분 좋게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다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고 저는 또다시 고통스러워하며 견뎌냈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안간힘을 써서 고통을 벗어나려고 했죠. 여보, 나 너무 아파. 계속 항암 치료 버틸 수 있을까? 당연하지. 지금도 충분히 잘 버티고 있어. 거의 다 왔으니까 우리 같이 힘내자. 절대 포기하면 안 돼. 그 이는 제가 모든 걸 놓고 싶을 때마다 희망의 끈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민경이도 저를 자주 찾아와 큰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민경이는 연신 눈물을 흘리며 유일한 친구가 저라며 다시 건강해져서 자기와 놀러 다니자고 볼멘 소리를 늘어놨답니다. 저도 남편을 제외한 유일한 친구가 민경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병이 다 나으면 꼭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지쳐서 잠이 들었다가 깨었는데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어요. 귓가에 민경이와 남편 목소리가 들렸는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눈을 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빠, 수진이 상황 어때? 회복할 것 같아? 글쎄,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네. 왜 이렇게 끈질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말이야. 기집애가 왜 이렇게 독한 거야. 갈 때 됐으면 조용히 갈 것이지.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오빠, 낚시 가고 싶지 않아? 난 오빠가 나랑 낚시하고 호텔에서 같이 시간 보내던 날들이 벌써 그립다. 나도 당연히 낚시 가고 싶지. 민경이 너랑 단둘이 있는 시간이 나한테는 가장 행복하다고.
이 못생긴 애한테 빨리 탈출하고 싶단 말이야. 빨리 얘 재산 넘겨받아서 너랑 여길 뜨고 싶다. 수진이 재산 다 합하면 거의 100억은 되니까 평생 먹고 사는데 걱정도 없으니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우리 그 돈 받으면 바로 해외 가서 살자. 하와이로 말이야. 거기서 낚시도 실컷 하고 돈을 펑펑 쓰면서 살자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믿는 두 사람이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남편이 바람 피우는 꿈이 현실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고, 민경이가 만나고 있다는 남자가 제 남편이라는 것에 부하가 치밀고 화가 들끓기 시작했지만 말할 기력조차 없어서 눈을 감은 채 두 사람의 대화를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오빠, 수진이 얘도 참 멍청해. 오빠랑 나랑 거의 10년 사귀었나? 오빠가 결혼하자마자 나 찾아와서 술 마시면서 후회한다고 한 날 기억나? 그때가 우리 사랑이 시작된 날이었잖아. 그렇게 10년이나 나랑 바람을 피우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오빠가 낚시 간다고 하면 아무 의심 없이 보내줬잖아. 결혼만 아니면 우리 사랑이 더 뜨거울 수 있었는데 말이야. 오빠, 난 우리가 이런 사이가 될 줄 알았으면 이 기집애한테 오빠를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었어. 다시 생각해도 내가 미쳤던 것 같아. 오빠를 이딴 년하고 결혼하게 만들어서 후회돼 죽겠다니까? 나도 똑같지. 10년 동안 민경이 너 아니었으면 난 불행하게 살았을 거야. 네가 나의 숨구멍이어서 행복할 수 있었다고. 내가 왜 수진이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잘한 것 같기도 해. 수진이가 세상을 떠나면 100억 재산을 고스란히 내가 받게 되잖아. 게다가 보험도 여러 개 들어놔서 20억은 받을 수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 민경아. 얘가 버텨봐야 얼마나 더 버티겠냐? 헤헤. 오빠도 나랑 같은 마음이어서 다행이다. 난 오빠가 아직 수진이한테 마음이 남아있으면 어쩌나 노심초사하고 있었어. 민경아, 지금 얘 몰골을 봐라. 안 그래도 못생겼는데 지금 꼴은 완전 골룸이 따로 없어. 진짜 못생기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이런 애한테 마음이 남았겠어? 내가 지금 병원에 붙어 있는 건 다 돈 때문이라고. 너랑 나 새 출발을 위한 돈 말이야. 두 사람은 계속해서 제 욕을 하고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계속 잠들어 있는 줄 알고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죠. 이에 저는 남편과 민경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눈을 뜨고 봤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고 남편의 어깨에 민경이가 기대고 있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 앞에서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걸 보니 어떻게든 암을 완치하고 복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윽고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려고 병실에서 나갔고 저는 눈을 뜨고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계획을 세웠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제가 남편과 상간녀인 민경이에게 어떻게 복수할지 머릿속으로 여러 그림을 그려보았답니다. 1시간 뒤 남편과 민경이가 다시 병실로 돌아왔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려고 엷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두 사람 어디 다녀왔어? 여보 깼어. 피곤해서 커피 한잔하고 왔어. 수진아, 좀 괜찮아? 얼굴이 며칠 전보다 좋아진 것 같아. 진전이 있어 보인다고. 그러니까 더 힘내서 빨리 일어나. 알겠지? 민경이의 가식이 저를 허탈하게 만들었어요. 20년 지기 친구가 이런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응, 일어나야지. 빨리 건강해져서 민경이 너랑 예전처럼 여행도 다니고 사진도 많이 찍고 싶다. 나도. 그러고 보니까 수진이 너랑 20살 때부터 같이 여행 다니기 시작했지? 그땐 우리 둘 다 어렸었는데 벌써 40에 가까운 나이가 된 게 신기하다. 그래, 넌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참 착해. 내 친구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
그러자 민경이가 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치 진심처럼 보여서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수진아,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너처럼 착한 사람이 내 절친이라는 게 너무 고마워. 그렇게 저나 수진이나 서로를 속이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며칠 동안 어떻게 남편을 무너뜨릴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이미 오만정이 떨어져서 조금의 미련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복수를 제대로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다음 항암 치료를 받고 거의 실신한 상태에서 그이에게 말을 전했어요. 여보, 내가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더 치료받으면 완치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만약이라도 내가 못 버티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으니까 꼭 정리하고 싶은 게 있어. 여보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약한 소리는 그만해. 당신은 분명 털고 일어날 거야. 그런데 정리하고 싶다는 게 뭐야? 미끼를 문 남편에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내 재산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나한테 가족은 여보가 유일하니까 여보한테 남겨주고 싶어. 그런데 지금의 재산보다 더 많이 주고 싶은 욕심이 생기네. 여보가 내 전부니까 해주고 싶은 걸 다 해주고 싶어. 지금 내가 소유한 상가 3개를 남겨주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생각이 있어. 응? 그게 뭔데? 내 대리인 있잖아, 김 변호사님. 그분이랑 통화했는데 얼마 전 좋은 건물 하나를 봐주셨대. 20층짜리 고급 빌딩인데 건물주가 급하게 팔려고 내놨나 봐. 120억으로 아주 저렴하게 말이야. 그런데 내가 소유한 상가를 처분하면 대충 100억 정도밖에 안 나와서 매입하는 건 힘들어. 그래서 오빠가 가진 재산을 더해서 그 빌딩을 매입할까 하는데 여보가 거기 건물주가 되면 지금 나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잘 살 수 있어. 그러자 남편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낚싯바늘을 입에 문 물고기처럼 말이죠. 그래?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나한테는 돈보다 당신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당신이 완치되면 우리가 그 건물주가 되어 있으면 좋긴 하겠다. 당신 말대로 할게. 내가 가진 재산이 15억 정도 되는데 대출 받으면 될 것 같아. 그럼 당신 재산을 김 변호사님께 입금해 드려.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실 거야. 아, 당신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같은 것도 필요할 테니까 변호사님께 드려. 이젠 내가 아니라 여보가 건물주가 되는 거야. 그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자기야, 나는 누구의 명의는 상관없어. 당신이 건강해져서 오래오래 함께 살 건데 굳이 내 명의로 해야겠어?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걸 들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일단 다 정리해놓고 싶어. 그래야 내가 마음 편히 누워있을 것 같아. 이미 변호사님하고 통화도 해놨으니까 당신 재산 정리해서 찾아가 봐. 당신이 이렇게까지 강요하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 알겠어. 당신 마음이 편안해지는 일이라고 하니까 내가 정리하고 올게. 그렇게 남편은 제 말 몇 마디에 쉽게 넘어왔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일어섰는데 저도 힘들게 몸을 일으켜 남편 뒤를 쫓아나갔어요. 이윽고 남편이 민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경아, 야, 드디어 끝이 보인다. 수진이가 오늘 나한테 재산을 다 넘겨주겠대. 그것도 지금 있는 재산을 팔아서 더 큰 빌딩을 매입해서 나한테 선물하겠다네? 그런데 매입하기에 돈이 조금 부족해서 내 돈 20억 보태달라는데 줘도 되겠지? 어차피 나중에 수진이 세상 뜨면 보험금 20억 나오니까 손해볼 거 없잖아. 그래, 바로 나가서 대출 알아보고 입금해줘야겠다. 민경아,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 팔자 피고 행복하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이의 전화통화에 조금의 자비도 남겨주지 않겠다고 저절로 다짐이 되었고, 민경이 역시 처절하게 복수해줘야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먹었습니다. 제 계획대로 남편은 이틀 동안 재산을 정리하고 대출을 받아 변호사님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은 제 부탁대로 그이의 돈을 받고 대리인으로 20층 빌딩을 매입해 주겠다고 말했답니다. 여보, 당신 말대로 김 변호사님께 다 넘겨드리고 왔어. 이제 마음이 좀 편해? 수고했어.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인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어. 또? 무슨 부탁? 당신이 자꾸 뭘 정리하니까 불안해. 기운 좀 내. 알겠어. 기운 내볼게. 그래도 일단 부탁은 들어줘. 나 당분간 혼자 있고 싶어. 몸이 호전될 때까지 여보한테 추한 모습 그만 보이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여보가 여행 좀 다녀왔으면 좋겠어. 그동안 나 때문에 낚시도 안 간지 오래됐으니까 어디 멀리 가서 바람 좀 쐬고 와. 뭐라고? 아니, 당신을 혼자 두고 여행을 가라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이는 이번에도 입꼬리를 실룩거렸습니다. 응,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좀 오랫동안 쉬었다 와. 나는 간병인 두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요즘 혼자 있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들어서 하는 부탁이니까 여보가 들어줬으면 좋겠어. 으이구, 당신이 그렇게까지 부탁하니까 내 마음이 약해지네. 알겠어. 나도 마음을 더 강하게 먹고 돌아오도록 할게. 그러니까 잘 버티고 있어줘. 그렇게 남편은 이틀 뒤 낚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호출해 대화를 나누었어요. 선생님, 저 정말로 암세포가 모두 사라졌나요? 다시 검사할 필요 없는 건가요? 네, 그 완전히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김수진 환자께서 그 보호자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소식을 전하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빌딩 매입하라고 말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완치 소식을 알렸는데 제가 남편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그래야 그놈이 쉽게 재산을 내놓을 테니까요. 고마워요. 남편한테 제가 직접 말해서 놀라게 해줄 생각이거든요. 그럼 퇴원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1, 2주 더 입원하셔서 회복을 더 하시고 보호자님하고 함께 퇴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며칠 쉬다가 혼자 퇴원할게요. 그래야 남편이 더 깜짝 놀랄 테니까요.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해요. 뭐 어쨌든 보호자님이 많이 기뻐하실 겁니다. 축하드려요, 김수진 씨. 의사 선생님은 제가 원하는 대로 나흘 뒤 퇴원 절차를 밟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변호사님께 연락해 지금 사는 집을 처분해달라고 부탁했고 남편에게 받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행 중인 남편이 민경이와 외도 중일 것 같으니 사람을 시켜 증거를 수집해달라고 부탁드렸답니다. 그런데 역시나 남편과 민경이는 어느 섬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낚시도 하고 사랑도 하고 아주 지지고 볶고 난리가 아니었다네요. 변호사님이 섭외한 흥신소 사람이 너무 쉽게 불륜 증거를 모았다고 전했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저는 혼자 지낼 집까지 마련해 홀로 서기를 시작했답니다. 그이는 여행하는 내내 전화 한 통 없었는데 여행을 끝내고 돌아왔는지 반갑지 않은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나 지금 병원인데 당신 완치됐다며? 퇴원한 거야? 나 너무 놀랐어. 이런 기적을 왜 나한테 알리지 않은 거야? 지금 집이지? 바로 달려갈게. 아니, 집에 올 필요 없어. 당신하고 내가 살던 집은 이제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신은 그대로 민경이랑 살림을 차리든 하와이로 가서 살든가 해. 그리고 김 변호사님이 민경이 집으로 이혼 소장이랑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보냈을 거야. 그거 잘 읽어보고 법원에 나오면 돼.
물론 당신도 맞고소를 해도 상관없으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도록 해. 제 말이 끝나자 남편이 다급하게 말하더군요. 잠깐!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나더러 민경이랑 살림을 차리라니. 이혼 소송이 웬 말이야? 당신 꿈이라도 꾼 거야? 끝까지 연기하네. 나 너희 둘 어떤 사이인지 다 알고 있어. 병원에 누워있을 때 둘이 아주 신나게 내 욕하고 빨리 죽기를 바라더라. 내 재산 가지고 하와이 가서 살려고 그랬어? 그런데 어쩌냐? 난 완치했고 당신하고 민경이를 끝장내 줄 거거든.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라 많이 당황했나 보네. 뭐?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당신이 정리해서 나한테 넘긴 재산은 뭐야? 내 재산을 넘기다니? 누구한테? 당신 낯설했어? 장난치지 말고 내 돈 20억 어딨어? 내가 아무리 바람을 피웠어도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건 말이 안 되지. 빨리 내 돈 내놔. 당신 재산 안 건드릴 테니까 돌려달라고.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하면서도 겁에 질려 떨고 있었어요. 전 재산을 잃었으니 그럴 만도 했겠죠. 당신 재산 나한테 없어. 사회에 기부했거든. 인터넷에 당신 이름 검색해봐. 전 재산 기부한 훌륭한 사람이라고 뉴스까지 떴더라. 축하해. 아, 야, 너 진짜 미쳤냐? 내 재산에 왜 네 마음대로 기부를 해? 사기죄로 고소하기 전에 내 돈 내놔. 멍청한 놈아. 네가 내 변호사한테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다 넘겨줬잖아. 기부 계약서에 당신 도장이 찍혀 있는데 무슨 수로 사기를 증명할 건데? 그리고 당신이 고소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까? 나 100억 가진 여자야. 너랑 나는 게임이 안 된다고. 그이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욕을 시작했고 저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변호사님과 함께 조서를 받게 되었어요. 남편이 사기죄로 신고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변호사님이 들이대는 남편의 도장이 찍힌 기부계약서를 확인하고는 남편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게 낫겠다고 설명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죄 없이 경찰서에서 바로 나오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과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남편과 20년 지기 친구이자 상간녀인 민경이가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이사한 집 앞에 찾아왔어요. 여보, 이제 건강해졌구나. 살도 조금 찐 것 같네. 정말 다행이야. 수진아, 이겨냈구나. 진심으로 축하해. 두 사람이 어떤 이유로 왔는지 대충 짐작은 했지만 확실하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두 불륜이 여긴 웬일이야? 나 죽으면 내 재산 가지고 날라버리려고 했던 거머리들이 말이야. 내가 보낸 소장은 잘 받았지? 두 사람이 섬에 낚시 여행을 갔을 때 내가 다 준비했어. 거기서 아주 알콩달콩하고 찐하게 연애했더라. 사진이랑 동영상으로 불륜 증거를 다 잡아놨지. 어때? 재밌지? 그리고 어차피 법원에서 볼 건데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여보, 내가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나 당신 재산 필요 없고 내 돈 20억도 필요 없어. 나한텐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응? 수진아,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의 남편과 사랑에 빠지다니 면목 없어. 하지만 우리 두 사람 헤어지기로 했어. 오빠는 너의 남편으로, 나는 너의 친구로 남고 싶어. 그러니까 소송을 취하해줘. 응?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 두 사람은 헤어졌다고 말하며 이전처럼 지내자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변호사님과 저는 제가 위암에 걸린 게 두 사람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다며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답니다. 물론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진 모르겠지만 변호사님이 잘 해결해 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제 눈앞의 불륜 커플은 그 돈을 마련하려면 은행 대출에도 모자라 사채까지 써야 할 만큼 컸으니 이렇게 비굴하게 나오는 거였죠. 싫은데? 너희 두 쓰레기를 법으로 심판해서 알거지를 만들 거야. 그럼 둘이서 하와이가 아닌 어디 지하 새방 같은 데 가서 알콩달콩 살면 돼. 둘이 절절하게 사랑하는 것 같던데 그 정도는 감사할 수 있겠지? 바퀴벌레 한 쌍처럼 예쁘게 살아봐. 제 말이 끝나자 남편과 민경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한 번만 봐줘. 네가 오빠랑 헤어지고 말고는 상관 안 하겠는데 나는 살려주라, 응? 네가 청구한 위자료 갚으려면 난 평생 시궁창에서 썩고 말 거야. 너도 알지? 나 가난하게 자랐고 지금도 모아둔 돈 없는 불쌍한 사람인걸. 그러니까 나만이라도 구제해줘. 이렇게 빌게. 민경이가 자기만 살려달라고 태세 전환을 하자 남편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여보, 제발 날 버리지 마.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내가 바람을 피운 건 잘못했어. 그런데 민경이 저 기집애가 날 매일같이 꼬셔서 그런 거라고. 사랑해서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움직인 거란 말이야. 민경이 얘 옛날부터 소문 안 좋았어. 남자만 보면 환장하는 그런 애라고. 그러니까 여보, 나 좀 용서해줘. 저는 대답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비웃기만 했답니다.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서 어디까지 가는지 계속 두고 보기로 했죠. 잠시 후 민경이가 남편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내가 소문이 안 좋았다고? 남자의 환장한 애라고? 오빠, 아무리 돈이 무서워도 그렇지 왜 그딴 거짓말을 해? 날 꼬신 건 오빠가 먼저였잖아. 수진이랑 있으면 숨 막힌다고 매번 날 찾아왔잖아. 닥쳐! 너 대학 다닐 때부터 여러 남자 꼬시는 걸로 유명했잖아. 그리고 지금 만나는 남자가 나 말고도 여럿 있을 거야. 내 말이 맞지? 그리고 내가 널 계속 만난 건 네가 수진이한테 양심 고백이라도 할까봐 무서워서 만난 거야. 내가 미쳤다고 너같이 문란한 여자를 사랑했겠냐? 두 사람은 무릎 꿇은 채 말다툼을 계속했습니다. 10년 동안 바람 피워온 두 사람의 최후가 참 우스웠네요. 그래서 전 깔깔거리며 크게 웃었고 불륜 커플에게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아주 가지가지하네. 내 돈으로 해외로 튈 계획을 가졌을 때는 절절하더니 빚더미에 앉게 생겼으니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는구나. 그런데 어쩌지? 난 너희 둘 용서할 마음도 고소를 취해야 할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당장 꺼져! 이윽고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제 다리를 붙잡고 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살려줘. 우리 20년 우정을 이렇게 무너뜨리지 말자. 나한테 친구라고는 너 하나뿐이야.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수진이 널 잃는 게 무서워서 이러는 거야. 제발 용서해줘. 여보, 살려줘. 나야말로 당신을 잃는 게 두려워. 자기 없는 삶은 상상도 해본 적 없어. 내가 민경이 얘한테 하와이로 가자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얘가 자꾸 들러붙어서 괜한 말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나 믿고 한 번만 용서해줘. 난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 같지도 않는 핑계를 듣다가 이제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챙겨온 소금 한 주먹을 주머니에서 꺼내 불륜 커플의 머리 위에 뿌렸어요. 누가 들으면 내가 두 사람을 죽이기라도 하는 줄 알겠어. 가서 잘 살라니까 왜 자꾸 거머리처럼 들러붙고 그래?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꺼져! 그러자 불륜 커플은 눈물을 쏟아내며 더 비굴하게 빌었고 제 다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해서 그 둘을 제 다리에서 떼내게 되었답니다. 몇 주 뒤 이혼 재판이 열렸는데 판사님은 제가 암에 걸린 사실과 변호사님이 남편과 민경이의 불륜 증거를 들이밀어서 완전히 제 편으로 기울어졌답니다. 그래서 저와 변호사님이 청구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셨네요.
결국 남편과 민경이는 저의 계획대로 엄청난 액수의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돈을 갚기 위해 개미처럼 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법원을 나가자마자 철천지 원수가 되었고요. 저는 완전히 복수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건 거지 같은 남편이 사라진 것과 제 몸속에 있던 암이 사라진 것뿐이었어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 3개를 관리하며 여유롭게 지내게 되었죠. 그러던 중 저에게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하기도 했고 위암에서 살아남은 감사함에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보육원, 양로원, 노숙자 쉼터, 장애인 회관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라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봉사하러 가는 곳마다 자주 마주치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저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랑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여기서 반전이 또 있는데요. 그이는 저처럼 상가를 소유한 건물주였는데 저보다 훨씬 더 부자였고 저처럼 배우자가 돈을 빼돌리려고 해서 이혼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운명 같은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여하튼 저희는 비슷한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통하는 것도 많았고 성격도 비슷해서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커플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했답니다. 절대 돈 거래를 하지 않기로 말이죠. 그렇게 저와 그이는 재혼에 성공하게 되었고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또 말씀드려야 할 큰 기쁜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저희 부부가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되자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절실해졌답니다. 남편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봉사활동 나가는 보육원에서 저를 잘 따라주는 꼬마 아이를 저희 아들로 입양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지금은 새 식구가 시끌벅적하고 재밌게 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저의 사랑과 배신, 고통과 복수를 담은 사연을 마쳐야겠네요. 그래도 마지막은 다시 진실한 사랑을 찾았으니 제 인생은 성공한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줄일게요.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